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장은 쉬어갔고요. 유럽장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오늘은 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탈원전을 외쳤었던 주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이 이제 에너지계의 쓰레기로 일컬어졌었던 석탄을 다시 떼겠다고 나섭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던 그 가스 공급이 확연히 줄어들자 이런 대책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제 나왔었던 내용은 다음 장 가시죠. 자, 네덜란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석탄 발전소 가동 능력의 최대 35%까지를 가동시키겠다. 이제 폐쇄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독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진짜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이 심각한 상황이 겨울까지 이어진다면 에너지 공급이 매우 팍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이 석탄을 다시 떼겠다는 움직임이 인 가운데서 이 세 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각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결과를 이번 주말까지는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유류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워낙 이제 기름이 쌌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휘발유 값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세금마저도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방안을 한번 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정말 치솟습니다. 우리 못지 않습니다. 갤런당 6달러까지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갤런당 1갤런이 한 3리터가 넘어가니까 1리터당 2,000원 선 언저리로 될 것이다. 우리랑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여름방학, 휴가철이 다가오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간밤 내놓더라고요. 연준을 둘러싼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40% 정도다. 이전 수치보다 조금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내년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한 3%. 물론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고 단 금리가 4%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기관마다 이제 다른 목소리로 조금씩 단어를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여전합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오긴 하나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고요. 무조건 피하라, 리스크 관리하라,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종목들로 부지 투자를 한다면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이슈 픽업 시간에서는 주요 섹터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앞으로 유망할 업종이 무엇일지 저희와 함께 골라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오입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제약, 바이오 섹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볼게요.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다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이오 섹터
예전부터 한동안 뭐 수년 전 언제쯤인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한동안은 참 핫했었고 네. 너무너무나 모든 이들이 관심이었고 눈 떴다 하면 올랐었던 그런 바이오 시절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관심 밖의 섹터로 또 이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타이밍이 올 거고 사이클이 돌아올 텐데 일단 요즘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오프라인 어떤 행사들이 이제 열리면서 그런 바이오 관련한 제약 관련한 학회들이 속속들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주요 학회들, 그리고 주요 컨퍼런스들이 다 비대면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초부터 들어서면서부터 뭐 AACR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개최됐었던 뭐 바이오 USA나 아스코아 같은 주요 학회나 컨퍼런스들 역시 이제 오프라인 개최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의 이제 기대감을 다시 갖게 만들어주는 이벤트들로 다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당시 내용들이 무엇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는지도 결국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ADC라고 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액체 생검 아니면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형 변형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전부터도 관심을 받았던 기술들이지만 코로나 이후인 뭐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트렌디한 기술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글로벌 학회들은 대면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참석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발표된 임상 데이터들이나 모멘텀들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어떻게 보면 바이오텍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신약 가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새롭게 기존에 더해지지 않았던 파이프라인 가치가 새롭게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반영되던 가치가 상향 조정될 만한 어떻게 보면 임상이 후기 단계로 진입하고 이런 성과들이 나와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학회나 컨퍼런스를 통해서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좀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텍들의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임상 데이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BD 활동들 결국 이제 사업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언급한 뭐 바이오 USA와 같은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 다수가 이미 뭐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이 된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논의들을 다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일단은 뭐 지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상반기부터 뭐 M&A나 라이센스 딜의 이제 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대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다소 좀 저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하반기 말 아니면 뭐 내년까지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번에 이런 컨퍼런스나 학회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들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다 할 임상 데이터 그 결과도 나오질 않았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무언가는 있긴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뭐 기사들을 보면 K바이오 위상이 달라졌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들이 사실 뭐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현재 들어오면서 경쟁력 있는 또 소위 얘기하는 트렌디한 기술들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바이오텍들을 상대로 이제 기술 이전 논의나 이런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분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뭐 국내에서 이런 제형 변형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ADC 쪽에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과거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이런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동안 바이오주들이 참 핫했을 때는 막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속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마저도 우리가 이제 막 공부하면서 외우고 이래서 쏙쏙 이렇게 들으면 대충 뭔가를 알았는데 제가 앞서 막 제형 변형, 뭐 ADC 뭐 이런 용어를 최근 트렌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라면서 이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이제 공부가 필요한 단계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종목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 기업은 어쨌고 이 기업은 어쨌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면서도 싫어하는 셀트리온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동안 계속 떨어지고 뭐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뭐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뭐 실망해서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이제 뭐 이익률이 증가할 거라는 등 뭐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최근 분위기를 우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레키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기대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코로나와 별개로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제 주요 바이오시밀러 매출들 역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펀더멘탈 자체가 20년도에 급격히 돌아서면서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신약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경쟁이라는 것이 뭐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에 대한 심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일반 신약 대비 높다 보니까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급격히 경쟁사들의 진입으로 경쟁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판가 인하라든지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네. 20년도에 좋았던 실적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급격히 이제 또 하락 전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리온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실적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단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매출도 가세를 하고 거기에 이제 램시마나 인플렉트라 매출이 올라오면서 매출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영업이익률이 25%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28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뭐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했던 시점이었고 공교롭게 1분기 전에 결국은 뭐 감리 이슈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원인들을 짚는 데 있어서 혹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판가 인하가 되면서 네. 마진이 우리가 생각하던 셀트리온이 아니다. 이런 뷰들이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동의를 하세요? 진짜 어. 레드오션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램시마로 처음 출시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뛰어들었던 셀트리온의 상황과 지금의 셀트리온의 상황을 비교하고 보면 네.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력이 있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인데 과연 이 25%대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보게 될 셀트리온의 레벨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진단키트 매출들이 1분기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기존에 하던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률 하락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네. 앞으로는 진단키트라는 부분이 네. 이제 또 얼마나 이 진단키트를 쓸 것이며 이제 뭐 거의 코로나라는 변수는 그냥 이제 다 지나간 거라고 이제 뭐 생각해버리는 어떤 키워드가 돼버린 것 같아서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실적을 견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진단키트가 실적에 닿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 주가에 반영되는 것처럼 당연히 뭐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1분기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었지만 2, 3분기 갈수록 기존에 있던 바이오시밀러 매출들은 회복이 정상화될 거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20%대였던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30%, 뭐 나아가서 30% 후반대까지 하반기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성장 동력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20년도에 출시됐던 이제 램시마 SC가 출시 초기에는 상당히 부진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램시마 SC 매출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올라갈수록 결국 매출 회복이 그러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그림들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시마 SC의 재고를 과도하게 넘겨놨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매출이 지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소화 속도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램시마 SC가 미국까지 들어가면서 매출이 더 올라올 거고 거기에 내년 하반기면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재고 공급 목적으로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4분기부터 해서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우리가 알던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확연히 올라가고 마진도 올라가는 모습들의 실적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이제 본업이 아닌 쪽에서의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서 뭐 이렇게 숫자가 좀 나왔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 3사 4분기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네, 4분기부터 네,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조금 더 이제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네요.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겠네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받쳐줘야 네. 준다면 그래도 셀트리온 어느 정도 강한 또 3사의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요.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바이오 섹터 가운데 또 하나, 그 3사 가운데서는 헬스케어를 하우스에서는 탑픽으로 꼽으신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올 하반기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 9월, 10월이 중요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뭐 학회들이 뭐 이렇게 주르륵 몰려 있는 기간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주요 학회들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이미 뭐 6월 아스코도 주요 학회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뭐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에스모라는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네. 뭐 그 이후에도 개최되는 11월 그리고 12월에 개최되는 주요 학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회 자체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주가나 이런 시장의 관심을 받기보다는 그 전에 앞서서 발표되는 초록, 그러니까 논문의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먼저 오픈이 되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9월 에스모의 경우에는 뭐 8월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11월, 12월에 예정된 학회들은 그 전에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시장에서 보통 관심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하반기 주요 이벤트들이 9월, 10월부터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것들도 이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회의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뭐 업체들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은 학회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내 신약 개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하반기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학회 스케줄들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파이프라인 현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9월 에스모라고 하는 학회를 통해서 레고캠바이오가 첫 임상 결과를 이제 중국 파트너사와 개발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들이 일단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것이 원고님,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제약 바이오를 육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하는 뭐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뭐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서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특히나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뭐 기업들이다 아니면 어떤 섹터가 제약바이오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뭐 아직까지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의지는 피력을 한 것이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당선 초임 이후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백신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산화된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의지도 피력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지원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인 테마를 찾아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정권 초기 이후에 구간들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정책들을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기업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또 바이오주들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아니겠어요? 올 가을쯤에는 4공장 부분 가동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가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건지 분석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못지않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시가총액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돌이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언제 강하게 올라갔느냐, 언제 시장의 관심을 세게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 자체가 좋았을 때보다는 결국 새로운 수주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국은 뭐 증설, 그러니까 나아가서 신공장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이 구간에서 새로운 공장의 가치를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CDMO 업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다들 계셔서 결국 공장이 언제 지어지느냐, 얼마나 크기로 지어지느냐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주가에는 이제 새롭게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사공장에 대한 가치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장이 이제 완전히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 혹시나 이제 사공장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덜 반영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더 반영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확인하는 순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올해보다는 사실 사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시작하는 내년 중순 이후의 그림에서 시장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반영했던 사공장 가치를 더 상향해 줄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다 아는 얘기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보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에 대한 어떤 뭐 주요 일정들도 체크를 해주셨고, 이제 기업들은 뭐 다양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들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보기에 요건 진짜 괜찮다라는 뭐 토픽, 전체로 봤을 때 토픽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일단은 좀 구분을 굳이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희가 타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대적인 우위에서도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회사인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 이후의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결국 코로나 백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1분기까지 실적이 아쉽긴 했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내년에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다수가 출시되는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정말 다들 많으시지만 아마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은 최근에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축소되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들도 부진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렌디한 기술, 그러니까 결국 트렌디한 기술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 이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이 약한 구간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텍들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형 변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아니면 ADC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이중항체 분야에서는 ABL 바이오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바이오텍을 저희가 관심 종목과 타픽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 주셨던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힌트가 있었네요. 네. 이게 좋아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말씀 주셨던 그 기업들 저희가 또 지금 당장 뭐 매수 타이밍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눈여겨봐놨다가 차근차근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들 한번 유효할 듯 보이네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수석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